24일 목요일 상암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군사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 1차 실패 후에 85일 만에 시도해서 또 실패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도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일본이 오늘 낮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고 인도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지점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경제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꽉 찬 상클 1시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갑자기요? 이런 지금 질문을. 일단 시간이 10시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창 일을 막 달리고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 쫙 확인하고 저희 막 준비하느라 바빴잖아요. 이미 지쳤어요, 이재승 기자. 네, 그래도 힘내서 한번. 맞아. 오늘 열심히 준비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오염수 방류입니다.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류 시작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오염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바닷물과 희석돼서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 앞바다에 방류가 됩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기상 악화 등 돌발 변수가 없으면 방류는 예정대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쯤 그 기준을 이제 확인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확인하는 곳인데 도쿄전력인데 도쿄전력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7800立方メートルのアルプス処理水を1日あたり460立方メートルで放出するとしますと、計算上17日間で放出が完了するというような計算に基づいています。 네. 현재 그 후쿠시마현 기상 예보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에 해상에서 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 네. 파도도 조금 높게 일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기상 문제로 인해서 이 방류가 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기상 상황으로 보인다. 네. 그래도 파도가 지금은 꽤 높다고 합니다. 방류 지점 가까이에 사실 저희 김현애 도쿄특파원이 배를 타고 직접 해상에 나가 있는데 저희 현장 연결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현장 연결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도는 높지만 이재승 기자 전화해 준 대로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상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재승 기자, 오염수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 네. 탱크 꽉 차 있는 그런 사진 많이 봤는데 네. 이걸 모두 다 바다에 방류한다면 총 몇 년이나 걸리는 겁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30년에서 4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중에서 올해만 오염수 총 3만 1,200톤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흘려보낼 계획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네. 성인이 돼서 뭐 결혼하고 이런 시점까지 그러니까 30년, 40년 내내 뒤가 어떻게 방류되는 될지 전혀 그 모르는 상황이죠.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근데 저는 너무 걱정스럽고 예, 또 예. 저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게 네. 수산물, 네. 해물을 그렇죠. 앞으로 먹어도 되는지 마음 놓고 먹기가 참 꺼림칙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타시는 분들도 걱정이고 사 먹는 사람도 걱정이고 뭐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 방사능 검사 장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미리 방사능 검사를 좀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의 검사 장비 도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정부는 그 유판장 등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작 29대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43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겨우 7대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수산물 그리고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면서 스스로 대책 마련에 또 나섰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민간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아예 비싼 장비를 직접 마련한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경남 마산 어시장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동식 방사능 기계 가지고 매일 검사를 합니다.
네, 이동식 간이 장비 가격, 검사 장비 가격은 수백만 원대입니다. 정부 대참만으로는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지만 그나마 좀 영세한 시장과 상인들은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진짜 네. 그렇겠습니다. 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유통업계도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대책 마련에 좀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백화점과 마트들은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은 방류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네. 다음 달부터는 아예 남미처럼 일본과 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잡힌 수산물을 주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아까 뭐 화면도 나왔지만 뭐 비싼 조기, 뭐 굴비 세트 이런 거 추석 때 뭐 선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이제는 오염수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방류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되기 전에 미리 물량 확보해 놨다. 대형마트나 이런 그러다 데는. 냉동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올 추석이 아니라 내년 설 이후까지도 막 확보를 해놨다 이런 네. 말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일본 참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서울의 한 참치 전문점은 아예 건물 밖에 일본산은 안 씁니다라고 커다란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던데 방류가 끝나려면 뭐 30년 넘게 걸리고 그 사이에 생태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죠. 불안감을 네. 잠재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태인 기자처럼 회를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김태인 기자 표정 안 좋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당장의 우리 일상생활부터가 어떻게 될지 좀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네네. 오늘 저녁에 저희 JTBC 뉴스룸도 후쿠시마 현지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 이 소식은 혹시 중간에라도 속보가 나오면 뭐 일본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네, 다음 이슈 달 남극 첫발입니다. 인도의 무인달 탐사선이 달 남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자, 달 중에서도 이 남극 지점에 도달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찬드레안 3호의 달 착륙선 비크람이 달 남극에 내려앉았습니다. 인도 우주센터에서는 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And we became the first country to go to the near to the south pole of the moon. 네. 뭐 저렇게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약간 그 아마겟돈 뭐 이런 우주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막 인류의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다른 나라 순간적으로. 이야기긴 한데 굉장히 뿌듯하기도 해요. 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어떤 이룩한 성과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좀 빨리 우리나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부럽기도 그런 하고. 나라도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볼 때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 그 구소련 그렇죠. 구소련 네, 있고요. 네. 미국. 미국은 그 예전에 뭐 60년대인가요? 이렇게 중계도 돼가지고 저희 뭐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막 네. 관공서에서 TV로 같이 봤다 막 그런 얘기 들어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죠? 자, 중국? 역시 중국이 네. 또 들어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달 착륙은 결국은 인도가 네 네 번째. 네 번째.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서. 그런데 달 남극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처음으로 착륙을 했거든요. 달 남극에는 그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우주 강국들이 착륙 경쟁을 벌여왔는데 실제 얼음이 발견되면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우는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달 남극 착륙 시도했었는데 네. 그건 실패를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네. 조금 전인데 러시아의 루나 25호가 달 남극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추락을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곧바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인도는 이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이뤄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예전부터 이제 우주 강국이었지만 아직까지 달 남극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달 남극에 착륙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왜 그렇게 뭐 어렵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지금 있는 대부분이 다 거지. 성공을 못한 네. 상황인데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달 남극은 그 크레이터, 그러니까 그 운석 충돌 등으로 인해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가 많아서 네. 착륙이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지만. 울퉁불퉁하다 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무인 달 착륙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인도 이전에 달에 착륙한 구소련, 미국, 중국 이 세 나라는 비교적 평평한 달의 북반구에 착륙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 남극에는 얼음이 있다는 관측 결과가 나오면서 우주 강국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찬드레안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은 앞으로 2주 동안 달 남극 표면에서 얼음을 포함한 다른 요소가 있는지 분석 작업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보는 달에서 네. 인류가 쏘아내는 어떤 그 탐사선은 거기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실제 이 달 남극이 중요한 이유가 얼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얼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곧 그걸 녹이면 물이잖아요. 그렇죠. 달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네. 식수 또는 산소 네. 또는 우리 뭐 수소 로켓 연료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소를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달에서 현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이 있는 남극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낮기 때문에 로켓 발사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이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우고 다른 행성 탐사에 나서는 등 향후 우주 탐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좋은 거죠. 지구에서 달로, 달에서 또 다른 행성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야, 달에 그렇구나. 유인 기지 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가서 누가 이렇게 막 LH 시공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예, 아무튼 네. 거기 공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하나둘씩 발전이 있는 걸 보면 머지않아 또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1년 전에 그 탐사선 다누리 그렇죠. 달로 보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달의 뒷면 사진을 다누리가 계속 맞아요. 보내고 돌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네, 맨날 네. 앞면만 봤는데 다누리 덕분에 우리가 달의 뒷면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다누리 덕분에 맞아요. 달의 모든 다 누리고 있군요 우리가 네, 모습을. 네.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우주 탐사를 위한 시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또 인류의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강국이 되기를 한번 네. 소망해 봅니다. 네. 네, 다음 이슈도 들어볼까요? 자, 다음 이슈는요. 의문의 죽음입니다. 아 예. 자,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자, 사고는 모스크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추락한 비행기의 이 잔해 모습을 보면 거의 뭐 형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신 8구가 나왔는데 프리고진과 그의 최측근 드미트리 우투킨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들은 함께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반란을 예전에 이제 프리고진이 며칠 전에 해가 저희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중단을 금방 해서 뭐 처벌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뭐 인근 국가로 보낸다, 뭐 다른 데로 보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도 서방 언론에서는 이 프리고진이 암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꾸준히 지적을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번 비행기 추락 사고가 석연치 않다, 암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로이터는 이제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프리고진 일행이 사고에 앞서서 모스크바에서 국방부와 회의를 가졌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프리고진은 2달 전에 러시아 국방부를 비난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철회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금 한쪽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가 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자,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군 당국에 격추가 됐다, 아니면 비행기 안에 폭탄이 설치됐다 등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단순 사고사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미국 CIA는 이번 사고의 배우로 푸틴을 또 지목을 해서 하고 네, 뭐 여전히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일리언 번스 CIA 국장은 이 푸틴은 복수의 화신이라며 프리고진에 대한 복수를 경고해 왔습니다. 아하. 이런 추정을 좀 억측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실제 그 푸틴의 반기를 들었던 인사들이 의문사한 사례가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네네. 한번 좀 보면요. 2006년 6월 같은 경우에 발생한 홍차 독살 사건이 대표적인데 영국으로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진 사건입니다. 예. 네, 또 같은 해 10월 7일에는 야권 지도자였던 안나 폴리콥스카야가 자택으로 가는 아파트 계단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많이 좀 언론이 나왔는데 푸틴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는 나발리네. 그렇죠. 독살 시도 등으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러시아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예, 네네네. 아까 그 비행기 추락하는 장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까 그 영상을 두고도 과연 이거 진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우연히 목격해서 찍은 게 맞냐 아니면 이걸 미리 이렇게 일부러 누군가 찍어서 다른 반란 세력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이게 네티즌의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수직으로 낙하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다른 또 푸틴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렇게 찍히기 자체가 좀 어려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조사가 이어질 텐데 그 조사가 또 객관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별로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럴 그렇죠. 줄 알았다. 예상했다. 누누이 암살 우려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네, 반응인데 정말 첩보 영화 같은 무서운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프리고진하는 푸틴의 요리사, 푸틴의 최고의 오른팔, 어떤 오른팔이었죠. 그리고 네.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부자였는데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행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 아파트, 그리고 한강 라이딩, 노란색 스쿨버스, 다양한 소식들이 이 시각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아파트 맞나요입니다.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논란과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최근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이게 새 아파트 맞냐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깨진 베라타 창틀에 어이구. 누수 흔적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욕실도 보입니다. 크고 작은 하자가 보이는데요. 제대로 마감 처리가 안 된 건지 벽지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발장도 문제입니다. 신발장은 어머. 230mm 사이즈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져 아니, 뭐 있는데요. 저 정도면 뭐 휴대폰만 좀 넣어 들어갈 수 있는 휴대폰 그러게요. 전용 그런 케이스처럼 보이네요. 네, 정말 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인증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예비 입주민 사이에서 창틀을 무려 푸크다스 창틀이라고 부른다며 건설사가 사전에 제시했던 유명 업체보다 저렴한 곳에서 낮은 등급의 창틀을 시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뭐 토크다스 잘 부러지는 과자 그거잖아요. 그렇죠. 손만 대도 톡 부러져서 네. 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창틀이 그 정도다. 네. 네네네. 우리 한번 뉴스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이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새 아파트가 맞는지 완전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하자가 보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가 코앞이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입주가 코앞인 아파트 맞습니까 이게? 네, 입주가 정말 코앞입니다. 이 해당 아파트는 무려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글쓴이가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갔다가 확인한 모습들입니다. 하자가 너무 많아서 업체에 재시공을 요구했고요. 처음엔 담당 공무원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데요. 글쓴이는 건설업체는 입주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보이는 곳이 저 정도인데 철근은 제대로 있을지 10년 된 아파트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와. 이 JTB 취재 결과 이 아파트의 감리를 맡은 업체가 바로 다름 아닌 최근에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아파트 20곳 중에 한 곳의 감리를 네. 맡았던 그 업체라고 합니다. 담당 지자체가 사천시청인데 이제 이 시공사가 제출한 감리 보고서 그리고 하자 조치 계획을 토대로 준공 승인 여부를 그러니까 준공할지 말지 들어가서 살아도 될지 말지를 결정해 줄 거라고 하는데 그 LH 아파트 사건도 사실 건설도 문제였지만 네. 감리 단계에서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대로 입주하면 안 될 것 아니,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승인 나도 들거든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공사 얘기를 해도 강행을 하려고 하고 또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도 민원을 제대로 해결이 안 들어주지 되고, 않고 네.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답답한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이건 좀 빨리 국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저희도 이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역주행 한강 라이딩입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네. 서울 강변북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멀리 갓길에서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자전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한강 풍경을 즐기며 라이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언가 이 어색한 장면이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심지어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네.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행동이거든요. 멀쩡한 상태인 거잖아요. 뭐 음주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는 걸까요? 네네. 네, 이 영상 제보자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면서 제발 이러지 좀 말아달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도 면허 시험이 필요하다.
목숨 걸고 하는 한강 라이드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이륜차를 타면 현행법상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자전거 전용도로 잘 돼 있잖아요. 저 잘 돼 강변북로 있죠. 바로 옆에도 한강공원 있어요. 네네네.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전거 타는 분들이 헷갈릴 만한 곳이 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모르고 진입할 만한 그런 구간이 있다면 그것도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기본 상식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노란색 스쿨버스만 가능입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이번 주에 개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가을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수학여행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소풍. 뭔가 한껏 성장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보통 수학여행 갈 때 흔히 관광버스로 쓰이는 전세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노란색 스쿨버스만 이용해야 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문제는 이런 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가올 가을철 수학여행에 타고 갈 버스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세 버스를 모두 다 노란색 그 스쿨 버스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규정상 학생들의 통학에는 노란색 통학버스를 써야 하는데요. 최근에 수학여행도 통학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찬찬히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10월 제주도 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통학이라는 표현이 학교와 집 사이 이동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 버스가 이동되는 것 또한 통학에 속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럼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요. 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색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또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도 갖춰야 하는 등 해야 할 조치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걸 충족하는 전세버스가 현재 많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또 아이들이 누리지 못했던 게 많았잖아요. 네. 버스가 없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못 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설마 이 교육당국에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네, 전국 초등학교와 전세버스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면서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안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노란 버스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 3개가 준비됐는데요. 첫 번째 열어주시죠. 오염수 방류에 소금주 급등. 지금 대형마트 가면요. 소금이 품절인 곳이 많다고 해요. 그 정도로 뭐 오염수 불안감이 많은데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소금주 아니면은 수산물 관련주가 급등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자, 오늘 오후 1시죠. 네네. 일본이 드디어 방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은 이런 현상이 지난 6월에도 한번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났을 때 소금 사재기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소금의 사재기가 일어나겠구나. 실제로 마트에 줄을 섰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소금주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산물입니다. 네. 수산물은 얼핏 타격을 볼 거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국내 국산 수산물이 더 돋보일 것이다라는 이것도 일종의 테마 논리죠. 네. 보시죠. 관련해 가지고 주가들이 출렁출렁했었는데요. 앞서 8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소금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육박하다가 또
주가가 힘을 빠지게 되고요. 수산물 관련한 주들도 뭐 10%대 움직이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테마가 형성되는 급등락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관련주라는 것도 이미 이제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 소금이라는 게 이제 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깨끗한 소금 만에 하나 그 논리라면은. 네, 어제까지가 예, 끝났다, 뭐 이렇게 봐야 어제까지라는 되죠.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막 그 테마를 형성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 상온 초전도체 네. 한번 다뤘었고요. 근데 최근에 뭐 맥신이라고 해서 뭐 꿈의 물질? 뭐 이런 맥신이라는 제가 또 커피도 아니고요. 맥신 이거 들어봤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뭐 계속해서 뭔가 뭐 무슨 어떤 약간 낯선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테마주 막 불나방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인기가 막 치솟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 뭐 금리든 물가든 환율이든 다 소용없고요. 아. 테마를 쫓아서 넘어가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떴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게 맥신이라는 이제 맥신. 테마주입니다. 예. 전문가 교수님들도 이게 뭐 정확히는 규정을 못 하는데 네. 미래 나노 신소재고요. 아. 어떤 비철 금속과도 잘 화합이 된다라고 하고 전기 도체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도 잘 이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자체 연구 발표를 끄집어내서 예. 일종의 큰 테마를 만들어서 뭐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자 컴퓨터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예. 양자 컴퓨터는 아마 초전도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연관 테마를 만들고 또 돈이 거기에 몰려서 주가가 또 뭐 위아래로 출렁출렁되고. 자, 보시죠. 2차 전지. 그나마 2차 전지는 성장성과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테마입니다. 초전도체로 갔다가 초전도체가 끝나고 나니까 뭐 아직 남아있는 종목도 있지만요. 예. 맥신이라는 또 나노 신조세 이거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또 나타나게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진득하니 어디 돈을 좀 안정적으로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네. 굉장히 투기성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국내 주식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든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미래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식은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맹목적인 테마주 투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돌아온 킹달러. 지금 네. 뭐 환율이 다시 치솟으면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1,20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네.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즉 원화 약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볼까요? 8월 1일까지만 해도 1,200원대였었는데 순식간에 급등을 해서 1,340원대. 다행히도 오늘은 환율이 급락을 해서 지금 1,3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자, 이렇게 원화 약세 현상이 빠르게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역시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우리 원화라는 통화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위안화와 같은 바스켓,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경기 침체 엄청 심하고요. 부동산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덩달아서 함께 추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긴축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슬금슬금 안 끝난 것 같아. 9월부터 다시 금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인기, 몸값이 높아지고 네.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빅 이벤트가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뭔가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한국은행 이야기를 하고 네.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 이야기.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죠. 3.50%로 기준금리 동결 또 발표가 예상대로 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환율과 주식시장 또 반응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현재 오늘 뭐 1시간 전쯤에 발표됐던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연 3.5%는 뭐 시장 모든 참여자들이 예상을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되고요. 네. 5회 연속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여기까지는 이제 했지만 예. 이창용 총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결정은 미국의 방향성,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네. 미국이 올리게 되면
10%포인트까지는 괜찮지만 더 벌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것의 큰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빅 이벤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11시 정도에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큰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좀 난감해지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큰 틀의 방향성은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11시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 일주일 뒤 목요일 날 우리 평론가님께 좀 다 정리를 반영됐을 것 같아요. 네,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죠. 맞습니다. 뭐 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도 저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지금 상승 출발한 그런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 그래픽 GPU를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생성형 AI라고 챗 GPT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거기에 핵심 칩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아, 그렇죠. 뭐, 쉽게. 쉽게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AI 칩을 만든다. 예, 예. 이렇게 설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습니다. 실은 1분기에도 괜찮았는데 2분기에를 보면은요. 매출액이 135억 달러. 이게 예상치가 110억 달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거의 20% 가까이 상회한 15조 이상이 나왔고요. 미국은 영업이익이라는 것보다는 주당 수익률을 쓰게 되는데 주당 수익률도 보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여기를 보십시오. 2023년. 지금 2.7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이 좋다 해서 2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 이거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왔다. 네. 챗 GPT가 왔고 모든 걸 챗 GPT에 물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 등등이 포털에서 클로바엑스 등등으로 우리도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물 만났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그 회사들도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엔비디아가 뛰면 뭐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실적 발표하고 네. 이제 시간 외에서 한 뭐 9%까지 올랐다가 지금 6%까지 오르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AI 칩이잖아요. 네. 생성형 AI.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고효율의,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게 필요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또 우리나라에 있겠죠. 아. 당연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AI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가장 엔비디아에 밀접하다는 것은 역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지금 한 5%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요? 하이닉스도요. 어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비디아가 5월에 한 번 이제 AI 상성 AI 관련해서 뛰었을 때 예. 하이닉스도 뛰었고요. 엔비디아와 거의 동조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선이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수혜를 또 어디가 입을지 국내 기업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이 산업의 주식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경제의 먹거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전도체, 2번 반도체, 3번 2차 전지.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저희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엘살바도르 정부. 갱단 조직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여의도 절반 크기 정도의 땅에 큰 교도소를 지었는데요. 최근 개소를 한 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삼엄한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은
16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건물 면적만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남미 최대 교도소입니다. 주위엔 전기철조망과 높이 11m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둘러져 있어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돼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수감자들은 모두 반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맨발인 상태인데요. 60명에서 75명가량의 수감자가 약 100제곱미터 규모의 방에서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머무는 방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것과 비슷한 3층 금속 침상이 가득하고요. 화장실 2개, 세면대 2개, 식수통 2개를 공유하고 있어 지원은 열악한 편이라고 하네요. 약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엔 현재 12,000여 명의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는데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했던 나라 엘살바도르. 이렇게 범죄 조직을 무더기로 수감하자 살인율이 2015년 대비 92%나 줄었다고 합니다. 새빨간 화염이 건물로 퍼져나가고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안에서 본 모습은 더 무시무시한데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이 광경, 중국 텐진에서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27층짜리 고층 빌딩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순식간에 번져오른 불길에 건물 안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관 280여 명이 긴급 출동해 불길을 진압하고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이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원숭이와 표범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답이 뻔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잔뜩 흥분한 원숭이들 곧장 표범 한 마리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수컷, 암컷, 어린 놈 할 것 없이 표범을 사납게 몰아붙이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표범이 원숭이를 사냥하려다 오히려 집단으로 반격에 나선 원숭이들에게 혼쭐이 나는 장면인데요. 표범을 공격한 원숭이는 강력한 턱과 뾰족한 송곳니를 가진 개코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 개코 원숭이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철저히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데다 거칠고 잔혹한 습성을 가져 원숭이계의 조폭이 따로 없다는데요. 집단 폭행에 혼비백산한 표범,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표범도 나름 알아주는 맹수인데 체면이 영 말이 아니게 됐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뿌듯한 그 얘기들이 좋아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신작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올여름 극장가 분위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볼 게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짚어보면 밀수, 덩은,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4개가 빅4였는데 네.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라고 하는데 흥행은 좀 엇갈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만 은행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한 시즌에 이 정도 규모의 한국 영화 4편이 쏟아져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지금 다 외워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혜수, 염정아 배우가 정말 물속에서 해녀 액션을 찍은 밀수, 그리고 가성비 달 체험이다, 달캉스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SF,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 배우의 더문,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하정우, 주지훈 배우의 버디 무비였죠. 비공식 작전. 마지막으로는 웹툰 바탕의 한국형 아파트 재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렇게 4편이 개봉을 했는데요. 워낙 쟁쟁한 톱스타들 그리고 명감독님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누가 여름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냐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중간 성적표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예. 밀수가 이승환 감독의 밀수가 500만 관객 돌파 직전이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300만 관객을 돌파하기 또 직전입니다. 예. 밀수가 가장 먼저 4파전 중에 개봉했고 콘크리트가 가장 나중에 개봉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개봉했던 더 문과 비공식 작전은 각각 약 50만 명, 100만 명 수준의 영화의 어떤 규모나 기대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거둔 상황이에요. 예. 아니, 덤은 아까 저희 그 도시락 이슈에서 인도 그 남극 달 남극 네. 그거 좀 소식에 좀 다시 붐업되면 안 됩니까? 아쉬운데 그래픽이 굉장히 쟁쟁했는데요. 근데 밀수가 또 이 흥행 기세를 몰아서 9월에 뭐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밀수 같은 경우에는요, 9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세계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사실 밀수는 7월 말에 개봉하고 이 한국 영화 빅4의 첫 타자로 나서서 기대를 한 몸에 모았죠. 네. 현재 4편 중에선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을 딱 넘은 작품으로 성공을 했고요. 네. 이 밀수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한국 해양 진짜 액션의 맛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 흥행 포인트라고 할까요? 좀 뭐가 매력일까요? 물속 액션? 맞습니다. 저는 유승환 감독의 내공, 스타일, 그리고 이야기와 합을 맞춘 액션, 마지막으로는 진짜라서 더 새로웠던 그 해양 액션이 결국 밀수의 흥행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정말 자기 옷을 탁 입은 것 같은 배우들의 호연도 밀수의 재미를 훨씬 높인 것 같아요. 그 밀수의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호평도 되게 많이 접했는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말 그대로 극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병헌 배우의 눈빛 연기가 그렇죠. 그게 안구 교체설이 등장할 정도로 네. 인상 깊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박보영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병헌 배우의 정말 안구가 교체 바뀌어서 끼워지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순간순간 보여주는 섬뜩한 눈빛 연기가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좀 훅 끌어당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사실은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폭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눈빛을 보여줬다. 뭐 박찬욱 감독은 영화 본 다음에 이병헌 배우한테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지나치게 잘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극찬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멍한 표정일 때의 안구와 네. 그다음에 막 분노했을 때 그 이병헌 배우의 안구가 너무 다르니까 안구를 갈아 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약간 끔찍하긴 한데 네. 엄청난 극찬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빅4 대작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의 돌풍으로 확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사실은 오펜하이머도 그렇고요. 네. 외국 영화들도 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여름 극장가를 꼼꼼히 살펴보면 예. 진짜 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름입니다. 예, 픽사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이거 반응 되게 좋아요. 네. 그럼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면서 개봉 후 무려 2달 동안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었고요. 놀라지 예. 마세요. 700만 관객을 벌써요?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 엘리멘탈 같은 경우는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이 전 세계 흥행에서 1등을 기록할 만큼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역주행은 몰랐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모두가 과학에 빠진 오펜하이머도 뭐 그렇죠. 오펜하이머도 이제 개봉하자마자 개봉 첫 주에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역시 논란이다. 놀라운 논란 감독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과학자의 삶을 다루면서 그 과학의 비주얼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크리스토퍼 놀란의 실험이 전 세계 관객들을 대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가을에 또 대형 작품들이 여러 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허.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편집장님이 픽하신 네. 제일 기대되는 작품 뭔지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 제일 무섭긴 한데 예, 추석 영화들이 벌써부터 관객들을 극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홍보전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번 추석 극장가는 한국 영화 빅3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강동원 배우가 주연하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강동원 배우가 퇴마사로 등장을 해서 이 약간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코믹, 판타지, 액션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작품은 하정우, 임시완 배우 주연의 1947 보스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마라톤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고요.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시 화면으로 불러내는 역사적인 역사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한국영화제에서 먼저 소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된 작품인데 송강호 배우 그리고 김지훈 감독이 다시 만난 거미집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만 바꾸면 영화가 흥행할 것이라는 그 집착에 사로잡힌 감독과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극을 보여줄 이런 작품이에요. 추석에 또 한 번 한국 영화 대형 3파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 네. 한번 드릴게요. 이 빅3 중에 원픽을 꼽자면 어떤 걸?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 너무 어려운데 예, 예. 진짜 이 세 작품 너무 강점이 뭐냐면 네. 세 편 모두 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작품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를 찾아서 한 편씩 보시다 보면 또 다음 작품도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빅4에 이어서 이제 가을에 빅3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흐르고 있는 영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번 주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타의 신이다. 기타의 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에선 김태현님, 네네네. 외국까지 합치면 에릭 클랩튼. 정답, 네. 딩동댕입니다. 이 바로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타리스트죠. 에릭 클랩튼의 공연 실황을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예. 에릭 클랩튼 어크로스 24 나이츠라는 우와. 작품인데요. 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세계 3대 기타리스트다라는 얘기도 있죠.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3번 연속 입성한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의 30여 년 전 공연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렸던 1990년 그리고 91년에 이 공연 실황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서 이 과거에 진짜 그의 전성기 시절의 공연을 보고 싶은 관객이라면 극장으로 달려가실 만한 이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와. 저는 사실 이 에릭 클랩튼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이가요 앵커는 아무래도 예전에 밴드를 해서 아, 그런지 그렇죠. 잘 알고 로망이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아마 이렇게 이가요 앵커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다시 보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다시 보는 거 정말 반가울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큰 소리로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따라다라다라다. 요게 레일라의 또기 따라다라다라 요거거든요. 요거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원더풀 투나잇 요런 거. 그렇죠. 원더풀 투나잇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이런 거 다 공연장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대표곡 약간 어깨 들썩들썩, 엉덩이 들썩들썩해지는 이 대표곡들을 이번에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스페셜 게스트도 엄청나게 빵빵해요. 마이클 카멘, 필 콜린스, 앨버트 콜린스, 버디 가이가 스페셜 게스트로 나온 이 무대들도 다시 만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극장 그 상황 좋다는 게 뭡니까? 5.1채널 서라운드로 이 공연을 듣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연장에 가는 것보다 더 실제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요 공연 자체에서 약간 놓칠 수 있는 곡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컨텐츠로 만나실 수 있어서 에릭 클랩튼 팬들이라면 극장으로 달려가실 것 같아요. 네. 뭐 주말에 부모님이랑 같이 약간 추억의 콘서트 보러 가는 느낌으로 네. 같이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시면 다들 이렇게 들썩들썩
관람을 네.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작품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정말 잔잔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보기 좋은 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제목이에요. 이 영화 카모메 식당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일본의 여성 감독이죠. 우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작품입니다. 요새 막 빨리빨리 그 자극적인 이런 도파민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을 힐링시켜주기 위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작은 어촌 마을에 공장에 취직한 이 주인공이 오래된 연립, 무코리타 연립주택에 입주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아주 잔잔하게 담고 있는 편안한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본 사회의 고령화라든지 고독사라든지 현대적인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담고 있는 작품이죠. 네. 강변의 무코리타. 잔잔한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담긴 잘 봤고요. 마지막 작품 요거는 넷플릭스 작품인데 요거 요새 화제예요. 배우들의 열연으로 그야말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연기를 보여주시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완전 새롭게. 김 모양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름이? 1047번. 성형. 페이스오프했다고 보시면 돼요. 닌 도대체 이름이 몇 개인가? 오, 네. 저 이거 진짜 몰아보기 하려고 네.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웹툰 원작 작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이에요. 웹툰도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한 명의 그 주인공을 세 배우가 나눠서 연기한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었어요. 네. 신인 이한별 배우, 그리고 나나, 고현정 배우가 각각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주인공 김몸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합니다. 평범한,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다가 밤에는 마스크를 쓰고 BJ로 활동하는 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5위 그리고 입소문 타면서 탑2까지 올라간 작품이고요. 싱크로율 얘기하셨는데 한 명의 김몸이라는 배우를 세 명의 이 배우 이한별, 나나, 고현정 배우가 연기한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지만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주호남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비호감적인 캐릭터거든요. 네. 이 캐릭터 연기한 안재용 배우 주변에서 이거 찍고 이제 안 찍으실 건가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할 만큼 비호감인 캐릭터를 그의 매력으로 정말 독특하게 소화해내고요. 아하. 마지막으로는 정말 여매란 배우 주호남의 엄마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김몸이라는 인물에게 아들의 복수를 하는 빌런이라고 치면 빌런입니다. 그런데 와, 이 작품을 본 명필님의 심재명 대표가 아니 여매란 배우님 연기를 하시랬더니 빙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캐릭터 정말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소름이 바짝 끼칠 만큼 여매란 배우 출연하는 장면의 몰입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까 방금 그 주호남 캐릭터 안재용 배우도 네. 나왔는데 이게 머리도 약간 벗겨지게 하고 특수 분장을 하고 했다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촬영 현장에 막 못 들어가게 했다고. 배운지 모르고. 아, 진짜요? 너무 분장이 잘 돼가지고 뭐 네. 그런 뒷 이야기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것도 안구 교체설 꽤나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명령기라서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극장가 소식부터 OTT 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레일라 너무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네요.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2번이 오랜만에 나온 그래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만두님, 바닐라 라떼님. 오늘 공교롭게도 음식과 음료의 닉네임이 어울리진 않은 것 같아요. 군만두에 바닐라 라떼. 네. 네, 두 분 오늘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 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